(1969년 10월 초순) 어느 날 전태일은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에게 평화시장에 일하러 갈 테니 빨리 도시락을 싸달라고 재촉했다. 이미 평화시장에서 해고당한 지 오래 지난 때였지만 낙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며칠 전부터 다시 취직이 되었다고 속여왔다. 어머니는 전날 저녁에 한 친척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다. 밥상머리에 앉아 아들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았다. 너 사람들이 그러는데 노동일 하러 다닌다며? 아들은 된장국을 입에 떠넣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풀이 죽어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다. 평화시장에는 이제 정말이지 발붙일 데가 없고 놀고 있기는 어머니 보기에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공사판에 나가서 일해왔다. 벌써 한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느낀 것이 많았다. 역시 사람이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겠더라. 요즘은 숭인동 어디에 집 짓는 데가 있어서 거기 나가 일하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자칫하면 일하다가 죽을 뻔했다. 자갈 전하르는 인부 중에 나이가 한 40 좀 더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있는데 낮이 되면 배가 고파서 자갈찌개 지고 발발 떨면서 사다리로 허덕허덕 올라가는데 그이가 곧 떨어질 것만 같이 느껴져 정신없이 그이만 쳐다보다가 나도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공사장 인부들이란 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요사이 노임이 제때제때 안 나와서 딱해서 못 보겠다. 그 아저씨는 내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현장 책임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저씨 돈 좀 받아줘야겠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속이 답답했다. 어머니 역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로 끌려간 것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몇 차례 공사판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노동판의 실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노가다판에서 막일을 하는 인부라면 핫바리 중에서도 핫바리 인생,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 아닌가. 태일이가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고 남달리 착한 편이라 자라면 크게 되지는 못해도 재구실을 하겠지 싶었다. 태일이 하나 어서 자라기만 고대하며 그 지긋지긋한 반생을 살아오다시피 하였던 어머니는 태일이가 끝내는 노동판 막벌이 인생으로까지 굴러 떨어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평화시장에서 고분고분 제 할 일이나 하고 기술이나 배우고 있으면 될 것을 이상한 고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인가? 딴 부모들처럼 가르치지 못하고 뒤받들어주지 못한 이 못난 애미 때문이 아닌가.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나. 다 부모 잘못 만난 죄지.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통곡을 숨죽여 삼키며 어머니는 눈을 떴다. 없는 자의 서름. 그것을 어머니는 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그 서러운 없는 자의 대열에서 내 아들만은 벗어나 주기를 바랐다.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스스로도 없는 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이 대견하기도 하였다. 가슴속으로 뜨거운 것이 훑고 지나갔다. 결코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다. 남들이 다 뭐라 해도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가난한 자의 서름, 그것을 누가 알랴. 내 아들인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주랴. 어머니는 아들을 보았다. 땀에 절어 다 해진 검은 사법복, 비쩍 야윈 몸매, 핏기 없는 얼굴에 노동과 고뇌로 지친 힘없는 눈매. 저 몰골을 하고서 제 주제에 그래도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지 남을 동정한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하다니. 너 거기서도 노동운동 하니?
그러다가 거기서마저 쫓겨나면 어쩔래? 어머니의 말에 테일은 웃었다. 얘기를 하면서도 내내 어머니에게 신경이 쓰여 가슴이 죄었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대범하게 저렇게 농담을 하시니 기뻤다. 그 다음 날도 테일은 노동판에 나갔다가 밤늦게 축 늘어져서 돌아왔다. 그러나 무척 명랑한 표정이었다. 어제 이야기하던 그 아저씨 일이 잘 되었다는 거다. 낮에 그 아저씨랑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 아저씨 밀린 노임 5,000원만 좀 주셔야겠다고 요구하니까 그 책임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딱해서 못 보게 서서 그런다고 대답하면서 그 아저씨 사정을 세세히 얘기하니 책임자가 호주머니에서 3,700원을 꺼내어 그 아저씨에게 주면서 노임은 아직 지불할 형편이 못 되지만 그렇게 딱한 처지라니 우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받아두시오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 끝에 테일은 이렇게 덧붙였다. 참 돈이 좋기는 좋은가 봐.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니 글쎄 조금 전까지 곧 죽을 듯이 그렇게 기운 없어 하던 아저씨가 돈 3,700원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기운이 그리 솟아나는지 그 무거운 자갈짐을 지고 곧 나는 듯이 사다리로 올라가더라. 이때를 전후하여 테일은 2달가량을 공사판에 다녔다. 왜 그랬을까?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그것도 있었을 것이다. 한 달 꼬박 노동판에 다니고 나서 오랜만에 10,000원 조금 더 되는 돈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평화시장에서 그의 외로운 투쟁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이만 느껴지는 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던 그 깊은 좌절의 시기에 그리하여 끓어오르는 울분만이 터뜨릴 방향을 잃은 채 그의 가슴속을 고통스럽게 맴돌 때 그는 빠져나오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너무나 시달려서 지쳐버렸던 것인지 모른다. 그 죽음과 같은 고뇌를 자학적인 육체노동으로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꾸만 떠오르는 평화시장의 괴로운 기억을 지우며 머리를 흔들며 묵묵히 감정도 의지도 분노도 사랑도 없는 산 송장처럼 노동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외면할 수 있었던가? 아니었다. 그는 거기서도 또다시 보았다. 인간을 학대하고 짓밟아 불구화하는 그리하여 현실이 쓰다버린 쪽박으로 만들어버리는 저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의 냉혈한 얼굴을 평화시장만이 아니었다.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의 힘은 전태일이 가는 곳 어디에나 뻗쳐 있었다. 그는 도저히 도피할 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분노하였다. 어두운 거리거리에서 현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 인간들의 고통에 대한 괴로운 연민이 그의 가슴에서 다시금 끌어올랐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쓰여진 전태일의 글 하나를 소개한다. 이 글은 원섭이라는 그의 청옥 시절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쓴 날짜는 1969년 9월 30일경. 여기서 그는 고통받고 있는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연대감과 애정을 절절한 필치로 표현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억압적 현실을 불타는 분노로 비판, 고발하고 있다.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 원섭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얼마나 중대하고 이상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실이냐. 너는 내가 아는 친구, 나는 네가 아는 태일이.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왜 펜을 잡게 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속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심정이기에 쓰고 있는 것 같구나. 서울에 와서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너무나 없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애통한 것을 너에게 심적으로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펜대를 핥히는 것이다. 누구에게 겨누어 핥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착잡한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인가. 불행히도 너는 나의 친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친구니까 정의라는 것을 통해
너에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보이는 거다. 너도 괴롭겠지만 보지 않을 수 없을 걸세. 어쩌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자네를 동반하고 또다시 지나지 않으면 고갈할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적실 수 없을 것 같네. 내가 앞장설 테니 뒤따라오게. 나는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9월 15일경에 공사판에 품팔이를 갔었다네. 자네에게는 좀 이상하게 고지 안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네. 그날은 날씨도 오늘처럼 침울하고 마음처럼 답답했네. 엷은 잿빛 구름은 온 하늘을 바둑판처럼 넓은 호수에 얼음이 녹는 것 같이 뒤덮고 있었으니까. 그 전날에 마음을 다해서 그런지 아침 5시 40분에 이부자리를 걷어치워버렸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네. 내가 이런 시간에 기상을 했다는 것은 백과사전을 다 두들겨 보아도 없는 사실일세. 우리 집안 식구들도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네. 이상하지만 그저 두고 보자는 것일 거야. 곧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 바지를 꺼내 입고 팔꿈치가 보이는 검정 와이셔츠를 바지춤으로 집어넣고 허리띠를 불끈 메었네. 불과 10분도 안 걸렸을 거네.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으신 것이 이상하네. 꼭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데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밥상이 들어왔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네. 나는 지금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먼저 하시면 그것을 서두로 해서 오늘 아침의 나의 행동에 관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버텼지만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내 방엔 두문 불출이시니. 조용히 식사는 끝나고 아침 해가 조금 머리를 내밀었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네. 6시 20분이었네.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상하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땅만 내려다보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왔네. 아, 그렇다. 자학이다. 지극히 못난 행동이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장사 광주리를 이고 그 만원 버스를 타려고 안간힘을 다하시는 어떤 부인을 보고 나는 그만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네. 보라, 얼마나 정직한, 충실한, 거짓이 없는 생존 경쟁의 한 인간이냐. 불쌍하다면 곧 집터를 닦을 자리에다 집을 짓고 있는 개미보다도 더 가엾고, 밉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어질고 꾸밈없는 현실 그대로를 알몸뚱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 약한 자기와 불쌍한 자기의 분신을 위해 강한 이상을 동원하여 팔과 허리 사이를 오리발의 물갈퀴처럼 벌리고 가시투성이이고 얼음처럼 찬 바위처럼 무거운 냉혈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어머니. 왜 내가 저런 현실적인 인간을, 사람을 내가 정신적으로나마 학대해야 된단 말이냐. 나는 오늘 아침 분명히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걸세.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한 걸세. 어머니께서는 내가 공사장에 삽질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 약한 내가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자기의 소중한 전체의 일부가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 피지땀을 흘려야 한다니. 신체적으로 약하고 자존심이 강한 내가 하루를 무사히 넘길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신 것일세. 어미의 그런 심정을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부조리한 현실을 자식은 어미의 책임인 양 학대했던 거야. 무언으로 책임을 추궁했던 거야. 대답을 못하게 해놓고 대답을 아니한다고 자신에게 냉소했지.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구나.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현실이 나를 보고 외면하고 냉소한다고 나도 현실과 같은 패가 되어 나를 조롱하는구나. 조롱과 냉소가 지긋지긋하고 너무나도 답답했어. 잠시나마 본래의 나를 밀어놓고 감정의 나는 입을 비죽거렸던 것일세. 버스가 왔네. 콩나물 시루 같다고 흔히들 말하지. 버스는 고무풍선처럼 자꾸 늘어났고 머리가 긴 화려한 산소, 모자를 쓴 산소, 형형색색의 산소들은 철판과 유리로 된 벽돌을 힘껏 밀었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늘리려고. 드디어 하나둘 비명소리를 내기 시작했네. 자기의 존재를,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거의 동물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일세.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준단 말이냐.
어찌하란 말이냐. 내가 탄 버스엔 한 100명은 탔을 것 같네. 벌써부터 땀이 나고 공기가 희박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야. 뭇 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인간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차에게 말이야. 앞에 젖소가 트럭에 실려가네. 5마리를 칸막이를 해서 실었어. 우습지 원사봐. 악몽 같은 40분이 지나고 현장에 도착했지. 인부들이 나와 있었네. 늙은이가 넷, 중년 남자가 10여 명 되었고 나 같은 젊은 사람은 셋이었네. 2사람은 다 훤칠한 키에 머리는 대학생 타입이고 얼굴은 더욱 학생티를 내게 하는 애순이 청년이었어. 일이 시작되었네. 나는 삽을 하나 배당받았지. 손잡이에 종이상표도 안 떨어진 끝이 둥글고 뾰족한 어느 공사판에서나 볼 수 있는 삽이야. 15, 16명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판에다가 중단한 장차 지하실이 될 곳을 향해 파내려 갔지. 내가 집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든지 또 수치심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어. 오늘 처음 왔건만 누구 하나 간섭이나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었지.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회사나 공장 같으면 최소한 이름 정도는 물어올 걸세. 그러나 묻는 게 다 뭔가 아는 채도 않네. 도무지 이상할 지경일세. 원래 노동판이란 다 그런 것인가 싶네. 밑바닥을 파 흙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었네. 나는 뚱뚱한 중년 남자와 마주보고 삽질을 했지. 꽤 재미있는 일이었네. 반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마에 땀이 났고 손바닥이 후끈거리거든. 그런데 우스운 일이 있네. 나와 마주보고 삽질을 하던 배가 사장 배 이상으로 앞으로 처지고 키는 1m 70이나 될 사람이 어디서 얻어 쓴 건지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쓰고 바지는 군복 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었네. 러닝샷스는 구멍이 벌집처럼 뚫린 것을 입고 오른손엔 목장갑을 끼웠는데 손가락은 5개가 다 나오고 손바닥 부분만 장갑 구실을 하는 것일세. 얼굴은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꼭 마도로스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일세. 그저 무의미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았네. 삽질을 하나 점심을 먹거나 시종 무표정일세. 만약에 그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벗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져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네. 그만큼 그 모자는 그 사람을 그 돌부처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육체의 맨 꼭대기인 머리 위에 서서 감독하면서 그를 속세의 사람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현재 그가 삽질을 하고 있네. 사실은 그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그 때에 절은 모자가 하고 있는 걸세. 얼마나 위로해야 나의 전체의 일부냐. 얼마나 불쌍한 현실의 패자냐. 얼마나 몸서리치는 사회의 한 색깔이냐. 그렇다. 저주받아야 할 불합리한 현실이 쓰다버린 쪽박이다. 쪽박을 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서지지 않게 잘 쓰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무자비하게 사회는 자기 하나를 위해 이 어질고 착한 반항하지 못하는 마도로스 모자를 쓴 한 인간을, 아니 저희들의 전체의 일부를 메마른 길바닥 위에다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 이 가엾은 인간은 처음 얼마가는 뜨거운 길바닥에서 정신을 못 차린 채로 얼마를 지내고 또 정신을 차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의지와 자존심으로 얼마를 보내고 마침내 금이 간 쪽박은 뜨거운 열기에 물기가 증발되어 말라 비틀어져서 두 쪽이 났네. 그중 한쪽은 자진해서 쓰레기통에 기어들어가 눈을 감고 죽어버렸네. 또 한쪽, 떨어져 나간 한쪽은 어떻게든지 다시 물기를 빨아들여 비틀어졌던 육체를 다시 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전체 속에 다시 뭉쳐보기를 희망하는 것일 거야. 그런데 내 앞에 선 이 반쪽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반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날 그 많은 양의 물을 삼키던 그 반쪽을 말일세. 나도 예외는 아닐세.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 뭉치지를 않고 그 뭉친 덩어리를 전부 분해해버리겠네. 오늘 나는 여기서 내일 하루를 구하고 내일 하루는 그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일세. 방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나는 그 덩어리가 자진해서 풀어지도록
그들의 호흡기관 입구에서 향을 피울 걸세. 한번 냄새를 맡고부터는 영원히 뭉칠 생각을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향을 맡일세.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덩어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부스럭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 걸세. 어떤가? 서로가 다 용해되어 있는 상태는 멋있겠지. 배가 고프기 시작일세. 아직 일이 끝나려면 서너 시간은 있어야겠는데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머릿속이 텅 비어있네. 확실히 노동은 건강에 좋은가 보네. 내가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있으니 말일세. 그 운전수 모자를 쓴 사람은 나보다 더 시장한가 보네. 벌써 2번이나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그리고도 시원찮은지 담배를 꺼내 피우기를 서너 번.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연방 십장 쪽을 쳐다보네. 새삽 뜨고 또 쳐다보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처음에는 궁금했으나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나 하려는 듯 십장이 간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아, 얼마나 반가운 물질이냐. 10원짜리 삼립빵 2개. 정말 꿀맛 같다. 2개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시장했으므로 코끼리의 비스킷 정도밖에 욕구를 못 채웠네. 오후 5시. 아, 얼마만 더 지나면 집에를 갈 수 있겠구나. 빨리 가고 싶다. 그 보기 싫던 열무김치에라도 20년을 하루같이 나를 대하던 구수한 밥을 마음껏 욕심을 내어 먹어보리라. 이런 공상을 하면서 삽질을 계속하고 있었네. 손바닥은 부르터서 피가 나오고 허리는 아파서 펴지를 못하겠네. 얼마 있지 않으면 7시가 되겠지. 자넨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를 걸세. 나도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였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겨 나는 그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빨리 넘기려는 생각밖에 없었네. 아침 때 생각으로 말일세. 자넨 내가 3년 전부터 제품 개통의 재단사인 줄로만 알 걸세. 그리고 묻지 않는 자네의 그 침착한 성격을 잘 아네. 지금쯤은 한참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애써 생각하지는 말게. 내가 서서히 실토할 테니까 들어보게. 이런 현실 속에서 떨어져 나온 나일세. 내가 일하던 공장은 종업원이 30여 명쯤 되는 어린아이들 잠바를 만드는 곳이었다네. 지금은 가을 잠바를 만들지만 조금 있으면 동봉용으로 잠바 속에다 털을 넣고 스펀지를 넣을 걸세. 종업원 대부분이 여자로서 평균 연령 19, 20살 정도가 미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14살에서 18살이 시다를 하는 사람들일세. 보통 아침 출근은 8시 반 정도, 퇴근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일세. 어떤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기에 문제가 있네. 시간을 따져보게. 하루에 몇 시간인가? 하루 14시간일세. 어떻게 어린 시다공들이 이런 장시간을 견뎌내겠는가? 연령이 많은 미식공들도 마찬가지일세.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이, 더구나 제복일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고된 노동일세. 정신과 육체를 조금이라도 분리시키면 작업이 안 되네. 공사판 인부들은 육체적 힘을 요구하고 사무원은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지만 재봉사들은 양자를 다 요구하거든. 그 많은 먼지 속에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네. 아무리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원서봐, 나는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거든.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야. 이제 겨우 14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빨리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인 재봉사들에게 꾸중을 듣고 점심시간이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코끼리가 비스킷을 먹는 정도의 양밖에 안 될 거야. 부잣집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한창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는 이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 나를 따르라. 전태일. 1969년 가을, 그는 고독하였다. 서울에 와서 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세월 동안 현실의 냉정한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에 쌓여온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은 너무나도 많았건만 그러나 그 말을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들어준단 말인가? 온 세상이 현실과 한패가 되려고 침묵 속으로 떠나버렸을 때 홀로 소스라쳐 일어날 짓밟히는 인간들의 괴로운 영상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그의 외로운 길을 누가 있어 동반한단 말인가? 외로운 나머지 외로움에 너무나도 시달려 지친 나머지 그는 허탈하였다. 나는 삼거리의 이정표처럼 누가 같이 가자고 하는 이가 없구나. 바람이 부나 눈비가 오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 1969년 9월 말의 낙서에서 이렇게 착잡한 심경을 어느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그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끝내 침묵할 수가 없었다. 속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심정이었기에 그것은 한 인간이 지탱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과 분노와 슬픔의 한가운데서 저 깊은 침묵의 끝바닥에서 마침내 견딜 수 없이 터져오르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 원섭에게 보낸 편지, 아니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전태일 사상은 우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영상을 아로새긴다. 이 사상의 내용과 함축과 의지를 샅샅이 규명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여기서는 이 사상의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째, 전체일 사상은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밑바닥 인간에서도 사상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 있다.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밑바닥 인간에게도 사상은 있다. 전태일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수천 권의 장소로 채워진 서재에서 커피를 마셔가며 정교한 개념과 논리를 구사하여 유려한 문체로 서술된 사상은 아닐지 모른다. 그것은 미칠 듯한 격정에 교란당하면서 머릿속에 터질 듯이 맴도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개념을 잡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서투른 어법으로 띄엄띄엄 뱉어낸 외마디 소리들의 집합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태일 사상은 그 어떤 고명한 철학자의 답변보다도 더욱 생생하게 감동적인 진실을 담은 사상이다. 밑바닥 인간은 전태일은 소외라는 어려운 철학 용어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그때에 저런 모자가 하고 있는 걸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밀려난 소외된 인간의 아픔을 그 시대의 모순을 이렇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절실하게 지적한 표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밑바닥의 체험 속에서 시대의 모순에 못 박혀 존재의 극한 상황에선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전체 인간 조건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전태일에겐 인간의 현실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또한 관념과 추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의 세계였다. 그의 일기장 곳곳에서 우리는 그가 다른 모든 인간을 지칭하여 나의 전체의 일부 또는 나의 또 다른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본다. 어째서 그가 이렇게 대담한 표현을 거침없게 쓰게 되었던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려운 추론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앞에서 우리가 인용하였던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하면 족하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태일 사상은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그것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서 이제껏 현실이 자신에게 강요해왔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스스로 인간적인 체험에 의거하여 그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주체적인 인간의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꾸로의 거꾸로, 사회의 거꾸로가 된 가치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그것은 자기 비하에서 자존으로, 비굴에서 긍지로, 공포와 위축에서 분노와 용기로, 의존과 자학에서 자주와 해방으로, 체념과 침묵에서 비관과 투쟁으로 전환하여 가는 사상, 노예에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민중의 사상이다. 전태일 사상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민중관의 저 감동적인 전환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장사 간주리를 이고 민원버스를 타려고 차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 부인을 본다. 그것은 20여 년 동안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겨울 정도로 보아온 이웃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아무 이상도 희망도 인간다운 삶의 보람도 지나지 못한 채 그저 버러지 같은 목숨을 이어보려고 아둥바둥 길을 쓰며 남과 다투며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매몰차게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품이니 인격이니 존엄이니 하는 것들과는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경멸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전태일, 그도 때때로 그 모습을 미워하고 경멸하였고 짜증을 냈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신경전을 벌이고 집을 나섰던 그 우울한 아침에 웬일인지 그 부인의 모습을 보고 그만 통곡을 했다.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저 약하고 어질고 꾸밈없는 한 인간이.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결코 침 뱉어야 할 인간상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지 않았던가. 20여 년을 겪어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던가. 아무리 정직하게 애써도 아무리 근엄 검소절약 했어도 이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이 판치는 사회 현실 아래서는 이것밖에 될 수 없지 않았던가. 너무나도 뻔뻔하게 알고 있는 진실이었건만 온 세상이 소리를 합하여 경멸하고 조롱하고 냉소할 때에 그는 때때로 이 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과 한패가 되어 어처구니 없게도 민중, 아니 그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곤 했다. 노예의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노예의식의 출발도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스스로 업신여김, 억압자의 가치관에 대한 무비판적이며 굴욕적인 동조에 있다. 그는 현실이 나를 보고 냉소한다고 나도 현실과 같은 패가 되어 나를 조롱하는구나 하고 뼈 아프게 뉘우쳤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왜 내가 현실과 한패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왜 내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학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억압받는 한 인간이 저항과 투쟁의 길로 나서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비할 데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비인간으로 몰락한 민중의 그 몰락을 자신의 원죄로 돌리는 한, 그리하여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경멸하고 자학하는 한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절대로 움틀 수 없다. 먼저 터무니없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터무니없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침을 뱉기를 그만두고 자신을 학대하고 경멸해온 질곡의 현실을 향하여 부유한 자, 강한 자들의 세상을 향하여 되레 침을 뱉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하고 반쪽만 남은 공사판의 한
처절하게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전체 일은 이제 얼마나 몸서리치는 사회의 한 색깔이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 저주받을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회 현실을 보고 그는 저주받아야 할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이 현실은 도대체가 인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관심한 현실이었다. 인간이 만든 차에서 학대받으며 자기의 존재를 현재의 고통을 호소하는 인간들의 절규.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준단 말이냐.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인간이 죽어버린 시대의 아픔을 그는 이렇게 통곡하였다. 그렇다. 평화시장의 고통,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알아준단 말이냐.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그저 무자비하게 한 인간을 메마른 길바닥 위에서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리는 현실의 잔인한 얼굴을 눈앞에 대할 때 그의 비탄은 절정에 달하고 그것은 곧 가시투성이고 얼음처럼 찬 바위처럼 무거운 냉혈한 현실에 대한 새파란 중으로 변하여 불타오른다. 기존 현실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비판으로 인하여 전태일 사상은 완전한 거부, 완전한 부정의 사상이 된다. 우리는 그가 현실의 덩어리 속에 뭉쳐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데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이 참된 희망과 관심과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를 단순히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야합하고 있는 기존 사회의 덩어리, 그것은 완전히 무가치한, 완전히 부정되어야 할 완전히 추악한 덩어리였다. 그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그 덩어리를 전부 분해해 버리는 일뿐이었다. 그의 사상은 근본적인 개혁의 사상, 행동의 사상이다. 그는 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의 전체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에게라도 적대적인 현실은 곧 모든 인간에게 적대적인 현실이며 한 사람의 이웃의 신음소리는 곧 전태일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아픔이었다. 그리하여 한 인간이라도 부스러기로 밀려나는 일이 없는 한 인간도 남김없이 그 인간적인 관심을 존중받는 질서, 모두가 용해되어 있는 상태가 이룩되기 전까지 그의 행동은 그칠 수 없었다. 이것이 그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간이 되는 존립, 조전임을 그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의 사상은 고독한 행동의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앞장설 테니 뒤따라오게 라고 우리 모두를 행동으로 불러내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연대 행동의 사상이다.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선고한다. 너는 괴롭겠지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세.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인가? 인간의 과제. 1969년 겨울이 될 무렵부터 바보회의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전태일은 이제 친구들과 노동 문제를 토의하기보다는 혼자서 사회와 인간의 현실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마음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날의 생활을 위하여 일터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는 했으나 밤중에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밤을 밝히면서 글을 쓴다든가 멍하니 앉아있다든가 하는 일이 많았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근로기준법 공부까지 중단하였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걸어왔던 고달픈 삶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았다. 어두웠던 어린 시절,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굴욕감과 패배감으로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항의하며 자라온 22년의 지루한 세월, 굶주림과 질병과 짓눌림과 굴욕과 좌절과 노동의 세월. 교차로에서 저는 언제나 좌회전입니다. 세상에서 우회전의 우선권이 있다는 법칙 속에서
우회전의 부러운 우선권을 바라보며 알파오와 오메가 1969년 12월 낙서에서 밝게 뛰놀지 못하였다. 남들처럼 배워보지도 못하였다. 평화시장의 의리 속에서 갇혀 시들었다. 웃음이 없는 세월, 원망스러운 세월이었다. 하루가 또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웠던 죽음과 같은 고통의 세월. 그 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었고 스스로 자학을 짓씹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과거는 아니었다. 부끄러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버림받은 과거는, 그의 가난함은, 그의 배우지 못함은, 그의 얼굴에 팬 어둠은, 우울한 그늘은, 그의 비천함은, 그의 잔약한 체구와 질병은, 그의 돼지우리 같은 집과 그의 초라한 차림새는, 그가 무능한 한낱 노동자임은 그 모두가 사회라는 거대한 기구가 지어준 십자가였음 뿐 결코 그 자신이 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면서도 너무나도 정당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다. 세상은 그의 불우한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마저 자신의 과거를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는 주체성을 잃은 인간, 현실과 한패가 되어버린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과거가 불우했다고 지금 과거를 원망한다면 불우했던 과거는 영원히 너의 영역의 사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1969년 12월 31일 일가에서 그의 불우했던 과거는 이 땅 위의 고통받는 모든 민중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민중의 역사를 기록해 두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소설 형식으로 회상한 수기를 쓴 것은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 밖에도 그는 여러 가지 문학 형식과 작품 구성 방법에 관하여 책을 읽고 메모를 해가면서 극작 구상을 하기도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시장의 노동 문제에 전념하였던 그가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마도 평화시장의 현실이 전체 사회 현실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고리이며, 따라서 도려내야 할 불합리한 현실의 뿌리는 보다 더 깊은 데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직감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말하자면 평화시장의 기업주들만을 상대로 싸워보자 보았다. 그것은 표적을 잘못 맞춘 무모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불법 행위를 폭로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이니 노동청이니 혹은 사회의 다른 기구들이니 힘들이 그것을 시정시켜줄 것으로 믿었던 착각이 지금까지의 투쟁을 좌절시키고 바보회를 해체 상태로 몰아넣게 한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억압하는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힘이 아니었을까? 전태일이 그의 자서전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억압적 구조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적나라하게 폭로, 고발하여 사회에 가득 찬 위선을 발가벗기려는 하나의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가 보아왔던 인간과 사회의 모순과 그 상호관계를 돌이켜 보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마땅한가를 꿈꾸어 보았다. 그는 먼저 평화시장에서 본 기업주의 초상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최대의 이윤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존재하며 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 대중을 희생물로 삼았다. 그들은 인간의 윤리와 희망과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금전대의 부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위선자였다. 입으로는 무슨 인도주의자인 양 가장하고 자신이 마치 노동자의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인 듯 자처하면서도 기실은 노동자를 기름 짜듯 짜낼 생각만 할 뿐 아무런 애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주들의 비도덕적인 착취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만들어져 지배 권력에게 보호받고 있다. 전태일은 그가 근로감독관을 또는 노동청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사회는 어째서 기업주들의 제약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다.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뿐만 아니랐다. 정치가도 신문도 종교인이나 지식인도 사회의 어느 누구 어떤 기구도 노동자의 침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절 행사 때마다 이 나라 경제 성장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산업 전사들의 헌신 덕분이니 무언이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어내면서도 정작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후생 문제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뻔뻔스러움에 그는 심한 혐오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노의 서한을 쓰면서 노동자의 참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것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체입니까? 라고 항의하였다. 노동자들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이 비인간적인 약육 강식의 질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들을 더욱 살찌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기업주들의 모습이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였다. 사회 전체가 인간의 둘레를 얽어매고 있는 타율적인 구속으로 느껴졌다. 그 타율적인 구속 아래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물질적 가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 구속 아래서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는 모든 타인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 인간 본질을 해치는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는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대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대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천재의 일부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생각할 줄 알며 좋은 것을 보며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며 다같이 고귀한 생명체로 본능과 희망을 갖춘 가치적으로는 동등한 인간이다. 인간은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의 동등한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간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문제이다. 1969년 12월 31일 일가에서. 인간의 과제. 1969년 겨울이 될 무렵부터 바보회의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전태일은 이제 친구들과 노동 문제를 토의하기보다는 혼자서 사회와 인간의 현실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마음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날그날의 생활을 위하여 일터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는 했으나 밤중에 집에 들어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밤을 밝히면서 글을 쓴다든가 멍하니 앉아 있는다든가 하는 일이 많았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이었던 근로기준법 공부까지 중단하였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걸어왔던 고달픈 삶의 발자취를 돌이켜보았다. 어두웠던 어린 시절,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굴욕감과 패배감으로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항의하며 자라온 22년의 지루한 세월. 굶주림과 질병과 짓눌림과 굴욕과 좌절과 노동의 세월. 교차로에서 저는 언제나 좌회전입니다. 세상에서 우회전의 우선권이 있다는 법칙 속에서
우회전의 부러운 우선권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 1969년 12월 낙서에서 밝게 뛰놀지 못하였다. 남들처럼 배워보지도 못하였다. 평화시장의 우리 속에서 갇혀 시들었다. 웃음이 없는 세월, 원망스러운 세월이었다. 하루가 또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웠던 죽음과 같은 고통의 세월. 그 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었고 스스로 자학을 짓씹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과거는 아니었다. 부끄러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버림받은 과거는, 그의 가난함은, 그의 버림받은 과거는, 그의 가난함은, 그의 배우지 못함은, 그의 얼굴에 팬 어둡고 우울한 그늘은, 그의 비천함은, 그의 잔약한 체구와 질병은, 그의 돼지우리 같은 집과 그의 초라한 차림새는, 그가 무능한 한낱 노동자임은, 그 모두가 사회라는 거대한 기구가 지워준 십자가였을 뿐 결코 그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면서도 너무나도 정당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다. 세상은 그의 불우한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마저 자신의 과거를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는 주체성을 잃은 인간, 현실과 한패가 되어버린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과거가 불우했다고 지금 과거를 원망한다면 불우했던 과거는 영원히 너의 영역의 사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1969년 12월 31일 일기에서 그의 불우했던 과거는 이 땅 위의 고통받는 모든 민중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민중의 역사를 기록해 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소설 형식으로 회상한 수기를 쓴 것은 이 무렵의 일이다. 이 밖에도 그는 여러 가지 문학 형식과 작품 구성 방법에 관하여 책을 읽고 메모를 해가면서 극작 구상을 하기도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시장의 노동 문제에 전념하였던 그가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마도 평화시장의 현실이 전체 사회 현실의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고리이며, 따라서 도려내야 할 불합리한 현실의 뿌리는 보다 더 깊은 데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직감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말하자면 평화시장의 기업주들만을 상대로 싸워보았자 그것은 표적을 잘못 맞춘 무모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이니 노동청이니 혹은 사회의 다른 기구들이나 힘들이 그것을 시정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착각이 지금까지 투쟁을 좌절시키고 바보회를 해체 상태로 몰아넣게 한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 바보회를 해체 상태로 몰아넣게 한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억압하는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힘이 아니었을까? 전태일이 그의 자서전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억압적 구조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적나라하게 폭로 고발하여 사회에 가득 찬 위선을 발가벗기려는 하나의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가 보아왔던 인간과 사회의 모순과 그 상호관계를 돌이켜보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마땅한가를 꿈꾸어 보았다. 그는 먼저 평화시장에서 본 기업주의 초상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최대의 이윤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존재하며 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 대중을 희생물로 삼았다. 그들은 인간의 윤리와 희망과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금전대의 부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위선자였다. 입으로는 무슨 인도주의자인 양 가장하고 자신이
마치 노동자의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인 듯 자처하면서도 기실은 노동자를 기름 짜듯 짜낼 생각만 할 뿐 아무런 애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주들의 비인도적인 착취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만들어져 지배 권력에게 보호받고 있다. 전태일은 그가 근로감독관을 또는 노동청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사회는 어째서 기업주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다.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뿐만이 아니었다. 정치가도, 신문도, 종교인이나 지식인도, 사회의 어느 누구, 어떤 기구도 노동자의 참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절 행사 때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산업 전사들의 헌신 덕분이니 무언이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도 정작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후생 문제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뻔뻔스러움에 그는 심한 혐오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노의 서한을 쓰면서 노동자의 참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것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라고 항의하였다. 노동자들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이 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들을 더욱 살찌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기업주들의 모습이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였다. 사회 전체가 인간의 둘레를 얽어매고 있는 타율적인 구속으로 느껴졌다. 그 타율적인 구속 아래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물질적 가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 구속 아래서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는 모두 타인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 인간 본질을 해치는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는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대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대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전체의 일부이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생각할 줄 알며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며 다같이 고귀한 생명체로 본능과 희망을 갖춘 가치적으로는 동등한 인간이다. 인간은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의 동등한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간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과제이다. 1969년 12월 31일 일기에서 여기서 그는 모든 인간이 서로 용해되어 있는 상태를 꿈꾼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외톨이로서 다만 생존 경쟁의 냉혹한 질서 아래서 탐욕과 이해관계로 야합하고 있는 세상, 그리하여 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못하고 밀려나는 부스러기 인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간적인 필요에 봉사하면서 참된 관심과 애정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상사회를 향한 꿈이었다. 그는 오늘날의 차디찬 사회 현실 아래서도 인간 심정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소박한 물줄기를 볼 때면 이것이야말로 이상사회의 단초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모든 인간이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이 현실, 강자가 약자를 부조리하게 학대하는 이 현실, 인간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외면당해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은 분명히 불의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개조되어야 할 현실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그 벽은 너무나 두터운 것이어서 그는 자신이 자꾸만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100번이고 다시 일어나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택한 길이 그 자신의 양심의 명령이므로 진리이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면서 남들처럼 안일한 생활을 추구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그는 그러한 생활이 가치 없는 것이며 현명한 삶의 길이 아니라고 그 자신을 꾸짖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일한 생활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생활의 연속일지라도 감방 안에 갇힌 죄수가 감방 벽의 돌담에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도취에 취한 꼴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복의 환각이며 인간의 참된 기쁨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라고 그는 거듭거듭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 사색, 분노, 고뇌, 결의, 그때그때의 감정을 그는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기록해 두었다. 대개 1969년 12월을 전후하여 씌어진 다음의 글들을 소개한다. 이 글들이 동서고금의 사상을 수십 년에 걸쳐 섭렵한 상아탑 속의 철학자의 서재에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밑바닥 인간의 거친 손길에 의해 서울 외곽 쌍문동 산비탈의 한 초라한 무허가 판잣집 골방 속에서 씌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절절한 인간의 육성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제목들은 모두 저자가 붙인 것이다. 왜 노예가 되어야 하나?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이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아무리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인과 같은 가치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정오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 금전대의 부피를? 자본가의 초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본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는 금리는 3%가 못 됩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여기에 AB 두 자본가들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이 두 사람은 생산 공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A, B, C, 나는 올해 안으로 나의 재산을 현재의 2배로 만들 계획일세. 자, 그럼 우리 경쟁을 하세. 누가 빨리 달성시키는가를 말이요. 하하하. 생산주들은 서로 경쟁을 직공들의 공임에서 한다. 생산주의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생산군과 소비자들이다. 이유, 첫째로 어떤 수를 쓰든지 가격을 인하할 목적으로 상품을 아주 형식적으로 생산한다. 예를 들면 원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항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보다 떨어지는 비율이 1.5, 그러니까 그 기지는 5개월을 입어도 소구라는 1개월밖에 입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왜 당치도 않는 말을 늘어놓아야 한단 말인가?
저 혼자 가장 인도주의자인 척 빠른 입을 나불거리고 저 혼자만의 안일한 자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회주의자의 본심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 대한민국이라 제주도의 하이터 빅부샤 같은 기업주는 기름기계에 집어넣은 불쌍한 셀러리맨들을 마구 조롱하고 큰 오락이라도 하는 것처럼 짜낸 셀러리맨들의 기름을 흐뭇한 기분으로 주판질한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3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의복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사가 점점 잘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는 사람은 자녀들을 예전과 같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는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자녀 되는 사람들을 혹사합니다. 아버지는 한 끼 점심값으로 200원을 쓰면서 자녀들은 하루 3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 노예가 되어야 하나?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3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적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며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며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보안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에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는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보안자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보안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합니다. 천지 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입니다. 선생님, 여기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보안 환경에서 거부당하고 사회라는 기구는 그들 연소자를 사회의 걸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안자에 더 비대해지기 위한 걸음으로 선생님, 그들도 인간인 고로 빵과 시간, 자유를 갈망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충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숨은 희생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씩 고된 직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에게 사회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맨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활 행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서 메인 검수처럼 줄인 창자를 채우기 위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만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헨사에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속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존경하는 근로감독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최소한의 요구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종업원은 3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합니다. 한 공장에 평균 30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3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이징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60원의 급료를 받으며 일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깝게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 못합니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희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실을 찾아가 구두로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 조사도 받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주일의 첫 주일과 셋째 주일, 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는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00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저희들의 요구는 일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주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재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냐고요? 네,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비계 덩어리 중에서 프러시아 군대의 병사가 자기들의 점령 지역 안에서 혼자 사는 노파의 빨래를 빨아준다는 그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아름다움을 의미했습니다. 내 존경하는 친구여, 자네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신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메마른 심령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심한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휴식을 강구하는 미약한 저에게 동심의 가마로 눈물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의 베일보다는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루고 자동차의 행렬이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의 소음보다는
귀뚜라미 오는 사랑방에 모여 동네방네 친구들과 벌리는 사랑의 토론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친구여, 나는 그토록 많은 시간을 그토록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아닐세, 김군, 자네도 나도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일까? 역시 산단론법에 의해 테리도 죽는 날이 한 발 두 발 다가오고 있는 것일세. 아무리 화려한 생활의 연속이라도 감방 안에 갇힌 재수가 감방벽의 차가운 돌담에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도치의 취향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디며 가야 할 곳도 목적도 모르며 거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젊은 피의 소유자인 인간 내가 나 역시 화려하지도 못한 벽에 억지로 도취되어야 된단 말인가? 아닐세. 낙서들.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인간은 불공평한 입자인가 공평한 입자인가? 불공평한 분수에는 공평한 대수를. 인생이란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진리란 경험에 의한 양심의 소리 그것이다. 천차만별. 인생 무대는 웅대했지만 배우는 작았다. 인간은 100가지 욕망을 가진다. 그렇지만 겨우 한두 가지를 달성하고 죽을 뿐이다. 죽음 그 자체를 정화하기 앞서 생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 생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면 죽음 그 자체를 감사하라. 앙상한 가지마다 잎새는 매달렸지만 직구전 북풍은 한 칼직에 발부둥치는 매달림을 비웃는다. 어찌할 수 없는 현재를 세월의 전체 속에 일부씩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여보세요. 생각할 수 없는 현재 속에 나라나 무능한 인간은 무척이나 많이 원망도 하였습니다. 신앙이 한번 실족을 하면 얼마나 속도로 떨어지는지 자네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과연 가공할 만한 가속도일세. 너희 정신은 결코 헛된 결과를 낳지는 않겠지. 현 시점에서 내가 인간 테일이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방법은 어느 길이냐? 사나이 희망은 태양같이 부글거리지만 너무나 독단적인 이상인지 출발을 못하는구나.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존재한다. 인생은 연극이다. 그런 거로 될 수 있는 대로 슬픈 연기를 하지 말고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 대중을 위한 연기를 하자. 그는 생각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한결과 자기 자신의 나약한 소리를 정화하면서 인간의 둘레를 얽어매고 있는 인간이 만든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고 있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을. 그는 생각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를 지적하여 인간상의 표준을 삼을 것인가? 인간의 참목적인 평화와 희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생각한다. 인간은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존하는 목적의 본질이 희미함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세대. 흐린 탕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자기 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나의 또 다른 나들이여.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므로 그대들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는 것을 아는가? 한 영혼의 절규를 외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심적 더러움을 점고해 본 일이 있는가? 1969년 12월 13일의 일기. 왜 안 된단 말인가? 여러분,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에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관람하시고 만장의 대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나는 결단코 투쟁하련다. 역사는 증명한다. 중간치기 비행기 좌석표는 필요 없다. 마차의 차부를 원하오. 평화시장 주식회사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정리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하여 대망을 바라고 사회 정화의 선구자가 되려고 한단 말인가. 모범업체 설립의 꿈과 죽음의 예감 사이. 1970년 전태일이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결단코 투쟁하련다고 맹세한 바로 그 해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 해는 그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된다. 이해 3월의 그 일기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조업원들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모범직인 피복업체를 만들기 위한 구상과 방대한 계획서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그 계획서 첫머리에 있는 일종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모범업체 설립의 꿈과 죽음의 예감 사이 1970년 전태일이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결단코 투쟁하련다 고맹세한 바로 그 해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 해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된다. 이해 3월 달에 그의 일기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종업원들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모범적인 피복업체를 만들기 위한 구상과 방대한 계획서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그 계획서 첫머리에 있는 일종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을, 제품 개통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 누구와, 제품 개통에 종사하는 어린 기능공들과, 언제, 1970년 음력 6월달 이전에, 어디서, 서울 평화시장에서. 이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1969년 4월달부터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문제는 1968년 12월달에 착상한 것이다. 나 자신이 꼭 해야 될 일로 생각했다. 그러나 1969년 서울특별시 근로감독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나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직접 제품 사업을 시작해서 정당한 세금을 물고 기능공을 기계와 다른 인간적인 배움의 정령에 있는 소년소녀로서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도 사업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회의 여러 경제인, 특히 평화시장 제품 개통의 사업주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A. 첫째는 사업자금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독지가들에게 나의 목적하는 바를 이해시키고 자금을 구하는 것이다. 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색하고 메마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각자가 다 해방 직후의 혼란을 뜻함, 과 6.25를 겪은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오해이다. 나는 사업계획을 세워놓았고 나를 도와서 일할 사람이 주위에 있다. 때문에 사업자금만 준비되면 일의 80% 이상을 행한 거나 다름없다. B.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1. 난 학력이 없으므로 대학 동창이 없다. 또한 집안 친척들 중에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댈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가진 것 중에서 사회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즉 한쪽 눈을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눈을 사회에 봉사하고 나는 사회로부터 자금주를 소개받을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업을 꼭 이루고야 말 결심 아래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2. 자금주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 제시. 나는 이 사업을 3년에서 5년간 내가 전 권한을 책임지고 맡는 대신에 이 사업이 완전한 궤도 위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할 시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를 자금주에게 반환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이 끝나면 경제계에서 떠나 주 사업에 일생을 바칠 것이다. 1970년 3월 17일 10시 전태일. 이렇게 시작한 사업계획서는 대학노트 30페이지에 걸쳐서 사업 방침 10개항, 필요한 각종 설비 비품의 숫자와 가격, 필요한 인원과 직공의 숫자와 인건비, 예상되는 한 달 수입과 지출의 내역과 총계, 생산할 제품의 종류와 그 판매 방법, 소비시장 45기를 일일이 조사 기록한 서울특별시 시장조사도, 직공들의 교육, 오락시설과 처우문제 등에 관한 세밀한 무상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이 사업계획의 성공 여부에 관한 전망평가, 부정적인 것 4만과 긍정적인 것 15개항 및 계획 추진에 있어서의 마음가짐, 착상이나 관찰 방법, 예컨대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한 12법칙에 관한 주의사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할 것과 또 직공들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할 것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계획서 중간 부분에 그는 또다시 이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목적, 정당한 세금을 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도 제품 개통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제인에게 입증시키고 사회의 여러 악조건 속에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들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신 50대, 종업원 157명, 자본금 3천만 원의 이 업체의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 계획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시 월급 수준이 1만 원 선이었던 미싱사에게는 월 3만 원, 그리고 월급 1,000에서 1,500원 선이었던 시다들에게는 8,000원을 지급한다. 교사 5명을 1인당 월급 25,000원씩으로 고용하여 직공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도록 한다. 직공 1인당 월 800원의 위생비와 월 1,000원의 교육비를 기업주 측에서 지출한다. 노동시간은 8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주간 작업반과 야간 작업반으로 나눈다. 직공들에게 편리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이 갖추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비품을 갖춘다. 예컨대 스팀 장치, 조립식 탁구대, 도서실 등 한 달에 작업 일수는 25일로 한다. 계획서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이 모범기업체를 일종의 학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직공들을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독립하여 다른 기업체를 차리도록 원조해주고 그 기업체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만들려고 구성한 흔적이다. 예컨대 이런 구절이 있다. 입학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출신을 위한 단체 기숙사 생활 제도로서 단체 생활의 이점을 살려 협력 정신을 기른다. 여기에서는 모든 절차를 학원식으로 처리한다. 졸업생이 사업을 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로. 이 계획서는 피복 제조업 개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선구적이며 시범적인 이상기업체의 실험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구상은 전태일이 바보의 창립 당초부터 때때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었던 것인데 그는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부쩍 이것에 치열한 집념을 보이며 매달렸던 것 같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애초에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되었던 동기는 업주들이 걸핏하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누르거나 심지어는 주어야 할 노임을 몇 달씩 안 주고 미루다가 잘라먹는 일이 흔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분개하여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악조건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은 업주의 이익이 밖에서가 아니라 업주가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구상은 무엇으로 보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그야말로 하나의 꿈 공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만두고라도 우선 전태일의 형편으로 보아 사업자금 문제가 거의 해결될 수 없는 난관이다. 계획서에 의하면 총 자본금이 3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아무리 돈 많은 독지가가 있다는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개 재단사인 전태일에게 3천만 원의 거금을 선뜻 내놓을 사람이 있을 리 없고 뿐더러 다른 업체들보다 모든 경비를 절감한다 하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직공들 월급을 딴 업체에 서너 배씩 올려주고 교육비, 위생비 같은 것까지 지출하고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모든 경비를 잔뜩 늘리고 반면에 생산 능력을 떨어뜨릴 계획만 세우고 있는 이 계획서에 찬동할 자본주가 있을 리 없다. 그의 친구들도 누구나 이 계획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그 자신도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그가 가끔 일기장에다 낙서처럼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의 글귀를 쓴 것도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만 낙담하는 자기 자신을 애써 격려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계획서를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썼던 소설 작품 구상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전문은 이채고구 불꽃 참조. 옛 동창 앞에서 자기 선전을 한다. 제 자신이 자기를 극도로 과장해서 선전하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믿었지만 얼마 안 있으면 곧 되는 것처럼 제 동창들에게 과장해서 자랑하며 실로 어처구니 없는 미래의 자기 위치를 설명한다. 즉 기능공에 대한 교육기관을 건축하고 오락시설을 겸비하며 여기에서 일동은 잠시나마 벅찬 감격을 느낀다. 제 자신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되는 줄로 잠시나마 생각하다가 자기만이 느끼는 사회 환경에 몸서리치며 강조는 지으니 모범업체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실로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이 뻔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에 집착하여 적지 않은 시간을 바쳤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근로조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그 해결을 위해 택하려던 방법에는 4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그 자신이 재단사가 되어서 재단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일하는 어린 외공들을 돌봐주는 것, 말하자면 온종주의적 방법이다. 둘째는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주와 노동당국에 진정을 하여 그 시정을 호소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 말하자면 진정주의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바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시범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명백한 투쟁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항의 투쟁하는 것. 이것은 1970년 가을의 투쟁에서 택하게 되는 방법인데 말하자면 적극 투쟁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첫 번째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전태일이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나설 결심을 하기 이전에 품었던 생각으로 이것은 평화시장 일대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나마도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태일은 곧 깨달았다. 두 번째 방법도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고 각계의 진정을 내보았으나 모두 묵살되고 도리어 조직까지 와해되어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모범업체 설립 계획을 추진시키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투쟁이냐 2가지 길 중에 하나이다. 전태일은 최소한 이 2가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것은 물론 그가 평화시장의 참혹한 노동지옥을 타파한다는 과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길밖에는 어떠한 긍지 있는 삶의 길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투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 형태는 대체로 데모나 파업 등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과 있게 실천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다. 전태일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바보의 시절부터 그는 간간히 친구들에게 데모니 파업이니 하는 이야기를 했다. 1969년도는 이른바 삼선 개헌 파동으로 학생들의 데모가 잦은 해였는데 이때 전태일은 데모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평화시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데모가 있을 때면 데모 학생들의 함성과 진압경찰의 체류탄 가스가 이 부근에까지 와서 충돌하는 일도 흔하였다. 그는 이즈음 언젠가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학생들이 데모 한번 신나게 잘하더라 하면서 우리도 대학생 아는 사람 하나 있어서 데모하는 방법 좀 배웠으면 원이 없겠는데 하고 한탄을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면서도 그가 데모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진정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기대한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투쟁 자세가 확고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데모에 호응할 만한 사람이 적으리라고 예상했고, 그런 상태에서 데모를 해보았자 쉽사리 탄압받고 깨지기만 할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한 가지, 전태일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투쟁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숨을 건 저항이었다. 노동청에 대한 진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바보회가 해체 상태에 이르러 그가 깊은 시리와 아울러 종전보다 더욱 깊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1969년 겨울부터 그는 생명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한 것 같다. 일종의 예감이었다고 할까? 앞에서도 약간 보았듯이 이 무렵의 그의 일기장 곳곳에는 죽음에 관한 기록들이 발견되는데 당시의 암울한 시대 상황이 그에게 극단적인 상상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다음은 1969년 11월 1일 전후로 하여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소설 작품 구상의 한 대목인데, 특히 이 글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가 현실의 두터운 벽을 얼마나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걸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몇월 며칠. 법학도 법 자체의 모순을 시정하지 못하자 기준법이 시정되기를 기도 자살. 서울특별시 관수동 25의 4호에 세대로 자취를 하던 법대생 김준호군 오늘 아침 새벽 2시 50분쯤 방에서 신음하던 것을 주인 집에서 발견. 곧 성모병원에 급송되었으나 워낙 다량 복용으로 아침 4시 50분에 숨졌다. 보도 통제로 기사화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중환 성모병원 원장의 말씀은 원래 심장병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다. 이 섬뜩한 예감 앞에서 그는 깊은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다. 치욕적인 굴점의 삶에 대한 혐오, 짓밟히고 있는 평화시장 어린 동심들의 참상에 대한 가슴 찢기는 연민,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증오와 울분이 가슴 속에서 미칠 듯이 끓어오를 때면 그는 몸을 떨었다. 이제 겨우 만 21살 꽃다운 나이였다. 가족들 생각, 못다 이룬 꿈, 해보고 싶은 일들, 숲과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과 바람과, 그리고 삶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추억과 유혹과 미련들, 이런 것들이 그의 상념을 사로잡을 때면 그는 머리를 흔들어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고 발버둥쳤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그가 안간 힘을 쓰면서 매달린 것이 모범기업체 설립이라는 하나의 화려한 꿈이었다고 보여진다.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남은 2가지 방법 중 적극적인 투쟁의 길은 곧 그의 죽음으로 통하는 길을 뜻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의 길은 피할 수 있는 것 피해보고 싶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되든 안 되든 모범기업체 설립을 모색해보는 길이었다. 앞서 본 전태일의 모범기업체 설립 계획서에서 그는 이 계획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업 근로조건 개선을 뜻함을 이루고야 말 결심 아래 행하는 2번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8. 범민 산타크로스를 믿으라. 행복의 신.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그리고 활동적인 인생관. 얻는 것은 지불하는 노력보다 훨씬 크다. 매우 곤란한 처지에 부딪혀도 실패가 두려워서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말라. 여하튼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어떤 것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 인생의 건축기사로서 사람은 그 일에 온갖 정력을 퍼붓지 않으면 안 된다. 물질적으로 1달러도 못 나가는 육체까지도. 위의 구절들은 전태일의 모범기업체 설립 계획서의 앞 페이지에 적혀있는 구절들이다. 죽음을 예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치고 싶어서 그는 행복의 신, 자기 자신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신이란 모범기업체 설립 자금 3천만 원을 그에게 선뜻 던져줄 기적의 독지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의 신은 끝내 그에게 미소를 던지지 않았다. 1969년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그는 일기장이다 때때로 제품 개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인생의 기점에서 나는 걷는 에너지가 모자라 태우고 있다라든지 차디찬 부품은 발버둥 치는 매달림을 비웃는다라든지 하는 따위의 낙서를 희갈기곤 했던 것이다. 이제 그는 그 방법의 신을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전태일이 3천만 원의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던가는 상세히 알 길이 없다. 친구 김계남의 말로는 태일이 가끔 모범기업체 이야기를 하다가 자본금 문제에 부딪히면 어디 부잣집 딸이라도 하나 꼬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웃었다고 하나 부잣집 딸이 전태일 같은 노동자에게 반할 리가 없다. 어머니 이소선 씨의 해고에 의하면 태일이 대구에 내려가서 친척들에게 자본금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하도 답답해서 그랬을 테지라고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전태일이 오래전부터 유력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한쪽 눈을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자본주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눈 하나를 빼서 실명자에게 기증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 그 신문을 본 독지가가 그의 사람됨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70년 3월 당시의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어떤 실명자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전태일은 그 실명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어 자기 눈을 각막 이식 수술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형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제한된 능력의 한계를 처음으로 인식하면서 자비로운 배려로 두 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한쪽 눈을 김형께 드리겠습니다. 형님과 저 사이의 조그만 일이 사회를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될 것을 바라면서 속답을 기다립니다. 1970년 3월 23일 전태일 올림. 추신 3월 26일까지 해답을 기다립니다. 이 편지는 겉봉에 반송 노랑 딱지가 붙어 반송된 채로 전태일의 일기장 갈피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노력들 외에도 방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의 집념으로 보아 그는 3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쏘아보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허사였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법체 설립이라는 꿈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그의 일기장에서 모범기업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친구들도 그에게 그 화려한 꿈에 대한 얘기를 일절 듣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는 차디찬 현실로 돌아와서 죽음을 손짓하는 저 불길한 미래와 정면으로 맞섰다. 싸울 것이냐? 이제 투쟁이란 그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낭떠러지이다. 투쟁을 포기하고 연맹할 것이냐? 그것은 평화시장을 파괴되고 있는 동심들을 외면하고 아니 인간성을 파괴하는 현실 앞에 굴복하고 그 아래 굴욕의 삶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젊은 피의 소유자인 내가 화려하지도 못한 벽에 억지로 도취되어야 한단 말이냐. 전태일은 괴로웠다. 그의 번민의 번민은 거듭하였다. 말수도 적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한동안 일기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동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를 들볶았다. 어느 날인가 한 빚쟁이가 전태일에게 남의 빚을 쓰고 안 갚던 놈은 지약 먹고 자살하는 게 낫다고 저주를 퍼왔던 일은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1970년 5월경에는 시청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반까지 파견되어 나와 그가 살던 집을 헐었다. 당장 잠자리가 있어야 하니 전태일은 어머니와 함께 낮에 흘렸던 집을 밤이면 다시 지었다. 블록과 나무 판자 몇 개로 얼기설기 조립한 집이니 하룻밤 사이면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짓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나 혹은 2, 3일 뒤쯤에 되어 또다시 철거반 차가 들어닥쳐 다 부셔버리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집은 7번 흘렸다가 7번 다시 지어졌는데 그
그동안의 전태일은 다소 생기를 찾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는 철거반이어서 일라남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살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이니 제될 것 없다고 항변하곤 하였다. 한 번씩 흘렸다가 다시 지을 때마다 안방은 점점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까닭을 물으면 앞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방이니 크게 짓는다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에도 전태일의 번민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갔다. 봄철이면 피복 제품의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남대문 구로동 동지들을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해볼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머리도 몇 달씩 깎지 않아서 덥수룩하게 되었다. 그의 사흘 말경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뺑뺑이 집에 들어앉아서 밥 먹고 있으려니 견딜 수가 없다 말하면서 임마누엘 수도원 원장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좀 가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임마누엘 수도원이란 삼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기도원인데 때마침 그곳에서 교회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그 당시 창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임마누엘 원장을 거기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고 있던 터였다. 태일의 부탁은 임마누엘의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 노릇을 하며 밥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산중에서 그 힘든 공사판 인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만류해 보았으나 태일이 이대로 있다가는 병날 것 같다 하면서 부득부득 졸라대는 것을 보고 결국 그가 부탁한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태일은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삼각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삼각산으로 떠나는 전태일의 마음은 납등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 당시 그는 이미 자신이 죽은 경우를 가정하여 유서까지 써놓은 뒤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확고한 결단이 서지 않았다. 어느 깊은 날 밤에는 결단이 선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흔들렸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날카로운 대로 날카로워진 그의 신경은 더 들볶아되는 주위에 견딜 수 없는 소란과 잡담으로부터 벗어나 산속에서 묵묵하게 운동하면서 죽음의 결단을 내리러 떠나는 것이다. 전송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형과 같이 가겠다면서 삼각산까지 따라온 동생 태삼이를 보고 그는 도로 내려가서 내 없는 동안 구두 닦으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있으라 고 간절하게 당부하였다. 삼각산에 올라온 전태일은 다른 일꾼들보다 유난히 말이 적었다. 그저 묵묵히 노동만 했다. 낮이면 바위를 깨서 집들을 닦고 석재를 만들고 우물을 파는 일, 밤이면 남대문 시장까지 내려와 목재를 리아카에 싣고 나르기를 밤 12시까지 계속하던 일, 그리고 틈틈이 시간이 나면 지하실에 내려가 산에 올라올 때 가지고 갔던 근로기준법 책을 읽었다.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는데 이것은 빨리 끝내고 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바위를 깨다가 손을 다쳐 손장갑이 벌겋게 피로 문든 적도 있었다. 이 당시 임마누엘 수도원에 목사 한 사람이 묵고 있는데 전태일은 그 목사와 때때로 성경 원리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툰 일도 많았다고 한다. 삼각산에 있는 동안 전태일은 여러 차례 남대문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집에는 별로 들르지 않았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옷가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삼각산으로 찾아갔다. 그 사이에 머리도 한 번도 깎지 않아 몇 달 사이에 더욱더 길게 자란 기신 더벅머리를 한 아들의 몰골을 보고 어머니는 이발을 하라고 돈 500원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태삼이 신발이 다 헤어졌을 텐데 신발이나 한 컬레 사주라 하면서 기어이 그 돈을 되돌려 주었다. 8월 초선 어느 날 태일은 집에 한번 내려왔다. 원장이 작업복 사입을 하고 주더라면서 돈 5,000원을 꺼내어 어머니께 드리며 저쪽 방 새 놓으려면 장판에 갈아야 할 테니 이 돈으로 장판을 사시라고 했다. 그리고 또 올라갔다. 올라갈 때 그는 이제 곧 아주 내려와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결단. 삼각산에 올라온 지 4개월가량이 지난 1970년 8월 9일 전태일은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감아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나는 한 방울이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우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가 삼각산에 올라가 돌을 깨고 땅을 파고 장작을 전하려던 넉 달 동안에 결심한 모든 것이었다. 1970년 8월 9일 전태일이 오랜 망설임 끝에 나는 돌아가야 한다고, 꼭 돌아가야 한다고 내린 이 결단은 20여 년 동안 그가 겪어온 지독한 가난과 고통과 학대와 모멸을 벗어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니, 이 땅 밑바닥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과 학대와 모멸을 끝장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아무 미련도 아무 후회도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감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결단을 위해 그는 얼마나 피투성이로 몸부림치며 고뇌해왔던가. 이 결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잠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사흘 연겁 후 야간 작업을 한 끝에 눈만 멀뚱히 뜨고 석상처럼 앉아서 손을 놀리지 못하는 시다를 보고 그가 이를 대신해 주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있었을 때 피를 토한 여공의 손을 잡고 그가 병원문을 두들기면서 텅텅 빈 호주머니를 한탄하고 있었을 때 막노동판에서 버림받은 밑바닥 인생을 바라보고 얼마나 외로워해야 할 나의 전체 일부냐,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사회의 한 색깔이냐라고 외치면서 그가 저주받은 현실을 분해해버리겠다고 결의하고 있었을 때 이 결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한 인간이 현실을 철저히 비판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그 현실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변혁할 수 있게 된다. 전태일이 오늘날의 세상을 인간을 물질화한 세대라고 못 받고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고 외쳤을 때 이 결단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거나 있었던 듯 그는 1969년 11월에 이렇게 썼던 것이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 바라네. 그러면 내성 번개가 천지를 무너뜨려도 하늘의 바닥에 빠져도 나는 두렵지 않을 걸세. 그 순간 무엇이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두려워해서야 될 일인 말인가? 도리어 평온해야 될 걸세. 완전한 형태의 안정만을 요구하네. 그 순간만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이 지나면 그 후론 거짓이 존재하지 않네. 그 후론 아주 완성된 백일세. 그 순간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니까 전후는 염려 없네. 이 글을 쓴으로 9개월이 지나서 그는 안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고 쓰고 있다. 그것은 무슨 결단인가? 돌아가야 한다는 결단이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결단을 위하여 다시 현실 속으로, 다시 평화시장에 짓밟힌 동심들 곁으로 아무리 외면하라고 애써도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저 버림받은 목숨들의 신음과 탄식과 통곡의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었다. 그것은 다만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고 노예의 삶의 모든 굴욕과 허위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아무리 순환과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일지라도 인간성을 위하여 싸우는 존엄한 인간의 길로 기어이 돌아가겠다는 결단이었다. 소시민적인
안일한 삶에 연연하는 일부의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이 상투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단순한 동참, 억눌린 사람들의 주위에서 얼쩡거리며 배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을 흔히 본다. 전태일의 경우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런 식의 어정쩡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들어 돌아감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치에 물러설 수 없는 투쟁, 타협 없는 투쟁,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는 단호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라고 말하였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을 구출하는 것이 이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심정의 단순함, 이 단호함, 이 절절함이야말로 그의 결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전태일에게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을 위한 투쟁이란 곧 비인간적인 현실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든 인간상을 위한 투쟁을 뜻하는 것이다. 이 어린 동심들, 아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전태일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건방지다 하겠는가?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이라 하겠는가? 아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목소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전태일이 가난하고 못 배운 밑바닥 인간에게 강요되어 온 무력감과 열등의식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자신의 힘과 인간성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 주체적인 인간으로 스스로 선 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전태일의 성숙한 모습, 한 각성된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의 인간적인 책임에 대하여 가지는 강한 자긍을 보는 것이다. 그는 말하였다.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겠다고. 이것이 그가 원한 모든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그의 슬픔이었고, 이것이 그의 법렬이었다. 오직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했다. 한 인간이 아무리 고양된 감정으로, 아무리 절전한 언어로 투쟁을 결의한다 해도 그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결단이 아니다. 그 언젠가는 가혹한 현실의 벽, 생사의 벽에 부딪혀 힘없이 허물어지고야 말 헛맹세이다. 삶의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이며 죽음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이다. 비인간의 삶에 미련을 갖는 자는 결코 인간으로 살 수 없다. 전태일이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인간의 삶에 대한 온갖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겪고 보아온 비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것이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덩어리에 뭉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전에 비인간의 삶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는 아주 분명하게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고 말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 그가 마침내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끝내 버려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였던 것은 그의 마음의 고향, 저 인간 시장의 현장에서 학대받고 수모당하고 짓밟혀 파괴되고 있는 인간성을 위한 투쟁의 길뿐이었다. 이제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 오직 거짓이 없는 이 결단대로, 아무 두려움도 남지 않는 그 완전한 결단대로 그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전태일 사상은 완결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행동뿐, 불꽃 같은 행동뿐. 한 병약한 인간이 어떠한 굴종의 성체도 파괴해버리는 저 처절한 분노와 사랑의 불길을 여러분은 곧 보게 될 것이다.